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구글과 메타가 2년치 메모리를 당장 확보하라며 새벽 긴급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입니다. 단 6개월 만에 가격이 265% 폭등했고 중국 알리바바마저 같은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당연히 미국에서 해결될 거라 믿었던 55조 원짜리 텍사스 공장. 하지만 물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답은 평택에 있었고 일본마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무릎 꿇린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의 진짜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시작하기 전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2년치를 지금 당장 확보하라. 미국 구매 담당자였던 저는 그날 새벽 전화 한 통으로 평생 잊지 못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새벽 4시 47분. 침대 옆 테이블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휴대폰 진동음에 잠에서 깼어요.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다시 잠들었을 텐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이슨, 구글 하드웨어 부문 수석 부사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로 나올 수 있어? 목소리에 묻어난 긴박함이 전화기 너머로도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당시 구글에서 메모리 반도체 구매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새벽에 긴급 호출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곤란해. 일단 와. 지금 회의실에 임원진 전부 모여 있어. 통화가 끊기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게 분명했어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실리콘밸리로 향하는 101번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죠.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본사에 도착한 건 새벽 5시 반쯤이었어요. 주차장에는 이미 수십 대의 차가 빼곡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경비원밖에 없을 텐데 말이죠. 로비를 지나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이미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20명이 넘는 임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평소 여유롭던 제이슨의 얼굴은 창백했고 재무 담당 임원은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상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이슨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으로부터 동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향후 6개월 내 추가 메모리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였어요.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더 심각한 건 가격입니다. 디램, 현물 가격이 지난 6개월 동안 265% 올랐습니다. 단 반년 만에 거의 3배가 된 거예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65%라니. 제가 이 업계에서 일한 1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였거든요. 현재 DDR4 8기가 기준으로 $7를 넘었습니다. 이건 7년 전 메모리 슈퍼사이클 때보다도 높은 가격이에요. 제이슨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메모리 시장 전체가 뒤집혔다는 거였어요. 오픈AI의 챗GPT 사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구글의 제미나이 서비스도 빠르게 확장되면서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HBM만이 아닙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모두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범용 디램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폭증하니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메타와 아마존도 같은 상황입니다. 제이슨이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두 회사 모두 어제 긴급 구매팀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연락을 취하고 있을 거예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웅성거렸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업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건 시장 전체가 패닉 상태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제이슨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메모리 확보입니다. 2년치, 아니 가능하다면 3년치를 당장 계약해야 해요. 2년치, 3년치, 보통 분기 단위로 계약하던 우리가 말입니다. 이건 정말 비상사태였어요. 얼마나 시급한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주입니다.
제이슨의 대답에 가슴 어딘가가 찌릿했어요. 2주 안에 공급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AI 서비스 확장 계획 전체가 무산됩니다. 최악의 경우 기존 서비스마저 축소해야 할 수도 있어요. 회의실을 나설 때는 이미 새벽 6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속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2주. 단 14일 안에 수천억 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어디서 구할 것인가였습니다. 본사로 돌아온 직후 저는 곧바로 제 팀을 소집했습니다. 7시가 채 되기 전이었지만 긴급 호출에 모두가 응했어요. 사무실에 하나둘 모여든 팀원들의 얼굴에도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2주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10년 경력의 수석 바이어 마이클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삼성과 하이닉스에 이미 연락해봤는데요. 두 회사 모두 현재 주물량을 소화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업체는? 마이크론에도 타진해봤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95%를 이 세 회사가 장악하고 있으니 대안이 없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중요한 전화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브라이언 팀장님이신가요? 저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김 과장입니다.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현재 귀사에서 긴급 물량 확보를 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오픈 AI, 메타, 아마존이 모두 똑같은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일부 기업은 2년에서 3년치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사재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재기, 그 단어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단번에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다만 가격 부분에서는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요. 얼마나 올랐죠?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입니다. 3배, 265%라는 숫자가 다시 한번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통화를 끝내고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팀원들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절박함이 읽혔습니다. 모두가 각자 업체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거든요. 물량 없음, 대기 리스트만 수백 건, 가격 협상 불가. 정오가 지나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속보가 떴는데요. 막내 연구원 제시카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년 만에 3배 급등. AI 특수로 공급 부족 심화. 기사 내용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 하면서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일부 중소기업들은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 신규 서버 증설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전쟁이네요. 마이클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메모리 확보 전쟁. 지금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정된 자원을 놓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제이슨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상황 파악됐어? 최악입니다. 모든 업체가 물량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 방금 메타의 하드웨어 담당 부사장과 통화했는데 그쪽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군. 문제는 우리만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야.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일단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어놨어. 내일 아침 출발이야. 한국이요? 삼성과 하이닉스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거야. 이메일과 전화로는 안 돼. 직접 만나서 협상해야 해. 다음 날 새벽,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샌프란시스코의 불빛들. 평소 같으면 설레는 출장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이슨이었어요. 방금 들어온 정보인데 중국 기업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대.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대규모 구매팀을 한국으로 보낸다고 해 심장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중국까지.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전쟁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 동안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중국 기업들까지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마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중에 쌓인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수십 개였죠.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마이클에게서 온 긴급 메시지였어요. 팀장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 알리바바 구매팀이 어제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바이두는 SK하이닉스와 접촉 중이고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공항 라운지에서 급히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동향을 찾아봤어요. 검색 결과는 제 불안을 더욱 키웠습니다. 중국 IT 업계 전문지에 올라온 기사였습니다. 알리바바 클라우드 AI 서비스 확대 위해 메모리 반도체 대량 구매 나서 심천 본사 특별 태스크포스 구성. 바로 아래에는 바이두 관련 기사도 있었어요. 바이두 어니봇 사용자 급증에 서버 증설 시급. 한국 반도체 업체와 긴급 협상 중. 미국과 중국. 기술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던 두 나라가 지금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서로를 견제하고 제재하던 나라들이 지금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말이죠. 그리고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삼성전자 본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 복잡한 교차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본사에 도착하자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중국어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국 구매팀이었습니다. 3명의 남성이 회의실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아 보였습니다. 협상이 잘 진행됐다는 뜻일까요?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을 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이사님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브라이언 팀장님이시죠?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분의 손이 의외로 차갑다는 걸 느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님이 자리에 앉자마자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받은 주물량이 생산 능력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기업만 해도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대량 구매를 요청하고 있어요. 여기에 중국까지 가세했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에 알리바바 측과 미팅을 하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쪽에서도 2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이사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황은 전례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메모리 반도체 앞에서는 둘 다 저희에게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중국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미국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 IT 기업들 모두가 지금 한정된 메모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이 어때요? 최악입니다.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답변이더군요. 중국 바이두가 이미 상당한 물량을 선점한 것 같아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일단 가격을 더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이클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한국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봐야 합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어디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현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공장 위치, 생산 라인, 가동률, 모든 걸 재확인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택.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단지였어요. 최근 신규 라인이 추가됐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거기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일찍 평택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했어요. 이메일과 전화로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기차가 서울역을 출발하는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또 하나 도착했어요. 제이슨이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삼성 공장은 어때? 거기서 물량을 받을 수는 없을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확인하러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답은 텍사스가 아니라 평택에 있을 거라고. 평택으로 향하기 전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물었던 텍사스 공장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55조 원을 투자해서 짓고 있는 그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었죠. 혹시 거기서 물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서울 호텔에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텍사스 테일러에 위치한 삼성 공장 프로젝트.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인 초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기사 사진 속 공사 현장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수십 대의 크레인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끝없이 펼쳐진 부지 위로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완공 예정 시기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027년, 지금으로부터 2년 후였습니다. 망했네. 중얼거림이 절로 나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주였는데 그 공장이 가동되려면 2년이 더 필요하다니. 이건 애초에 옵션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텍사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박 상무였습니다. 텍사스 공장 말씀이시죠? 현재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생산 라인이 실제로 가동되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빨라야 2년 반 후쯤이 될 겁니다. 그럼 당장 필요한 물량을 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죄송합니다. 현재는 건설 단계라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5조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공장이었지만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메모리 한 개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미국이 반도체 자립을 외치며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기술과 생산 능력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죠.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텍사스는 불가능. 평택으로 간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알았어요. 거기서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평택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기차는 도심을 벗어나 남쪽으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과 논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났을 때 평택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내려 택시를 잡았어요. 기사님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주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아, 거기요? 요즘 그쪽이 정말 난리예요. 기사님이 100m 너머로 말을 건넸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매일같이 드나든다니까요. 지난주에도 중국 사람들 태웠는데 짐이 어찌나 많던지. 중국. 다시 그 단어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구매팀을 말하는 거였죠. 택시가 달리는 동안 주변 풍경을 유심히 살폈어요. 평택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개발된 도시였습니다. 도로도 잘 정비돼 있었고 새로 지은 건물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그리고 20분쯤 지났을 때 저 멀리 거대한 건물군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였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텍사스 공사 현장 사진에서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이곳은 이미 완성돼 있었고 실제로 가동 중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건물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돼 있었고 각 건물마다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붙어 있었죠. 여기서 내려주세요. 정문 앞에서 내렸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지나며 방문증을 받았어요. 안내받은 건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첨단 시설 특유의 쾌적한 환경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 답이 있을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틀 전 서울 본사에서 만났던
메모리 사업부 이사님이었어요. 평택까지 직접 오셨네요. 이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서류와 이메일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요. 잘 오셨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0라인이라고 부르는 신규 생산 라인이에요. 이사님이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바로 원시디램 생산 라인입니다. 원시디램.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표정에서 의아함이 드러났는지 이사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6세대 디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 폭이 11에서 12나노미터 수준으로 기존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빠른 구조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차세대 HBM사의 핵심 칩이라는 겁니다. HBM4.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차세대 AI 가속기에 들어갈 초고속 메모리였죠. 현재 수율이 70%를 넘었습니다. 70%면 양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텍사스는 아직 공사 중이지만 평택은 이미 차세대 기술을 양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55조 원짜리 미래의 공장보다 지금 가동 중인 한국의 공장이 답이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죠. 이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 클린룸으로 향했어요. 특수 방진복으로 갈아입고 에어샤워를 거쳐야 했습니다. 모든 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이었죠. 문이 열리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생산 라인. 로봇 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이송하고 있었어요. 수백 대의 첨단 장비가 쉼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갔고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공정을 점검하고 있었죠. 저기 보이는 게 원시디램 라인입니다. 이사님이 유리창 너머를 가리켰습니다. 하루에 3만 장의 웨이퍼를 처리할 수 있어요. 한 장당 수백 개의 칩이 나오니까 계산해 보시면 엄청난 생산량이었습니다. 전영현 부회장님이 직접 이 프로젝트를 지휘하셨습니다. 단기 실적보다 기술의 근본을 바로잡겠다는 방침 아래 라인 전체를 재정비했거든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방진복 속에서도 드러나는 긴장된 표정. 하지만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현재 고객사들과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는 거의 막바지 단계예요. 엔비디아,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였죠. 그들이 승인하면 HBM4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귀사에서 필요로 하시는 물량도 충분히 공급 가능합니다. 언제쯤이면? 빠르면 한 달 후입니다.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2주보다는 길었지만 2년보다는 훨씬 짧았어요. 무엇보다 확실한 대안이 생겼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클린룸을 나와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가 저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미국의 구글, 메타,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일본 기업들까지 모두가 이곳 평택을 찾아오고 있어요. 일본도요? 네. 도요타와 소니에서도 문의가 왔습니다. 전기차와 전자기기에 들어갈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술 패권을 놓고 싸우던 미국과 중국이 자동차 강국이었던 일본이 모두 평택의 이 생산 라인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브라이언 팀장님, 이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도 구글과는 오래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장기 계약입니다. 최소 2년, 가능하다면 3년 단위로 묶어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히 우리가 원하던 조건이었어요. 가격은 시장 가격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물량은 보장해드릴 수 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마침내 실마리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평택에서 본 생산 라인, 원시디램 기술, 그리고 곧 양산될 HBM4.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다시 한번 평택 캠퍼스를 돌아봤어요. 텍사스의 55조 원짜리 공사 현장보다 이곳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기술력, 생산 능력, 그리고 경험.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택에서 답을 찾았어.
정말요? 어떤? 원시디램이라는 게 있어. 차세대 HBM사의 핵심이야. 한 달 후면 양산 가능하대. 한 달이면 우리 일정에 빠듯하지만 가능하겠네요. 본사를 설득할 수 있겠어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처음으로 가슴이 편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평택에서 돌아온 다음 날 흥미로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세미콘 코리아 2025라는 반도체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HBM사 실물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직접 봐야겠어요.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코엑스로 향했어요. 전시장 입구부터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바이어들, 엔지니어들, 언론인들로 북적였죠. 모두가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HBM 4점. 삼성전자 부스에 먼저 들렀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 안에 작은 칩 하나가 전시돼 있었어요. 크기는 손톱만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게 바로 HBM4입니다. 부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존 HBM3 대비 속도가 50% 향상됐습니다. 초당 11GB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죠. 전력 효율은 40% 개선됐고요. 11GB.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AI 서버가 이 칩을 탑재하면 학습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질 거예요. 여기 핵심이 바로 원시디램입니다. 담당자가 칩의 단면도를 보여줬어요. 11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초미세 구조입니다. 덕분에 발열은 줄이면서 성능은 극대화할 수 있었죠. 평택에서 본 그 생산 라인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루빈.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 출시할 차세대 칩이었어요. AI 업계 전체가 주목하는 제품이었죠. SK하이닉스 부스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도 HBM사가 전시돼 있었어요. 비슷한 크기, 비슷한 설명.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적층 기술에 강점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담당자가 강조했어요. 16단 적층으로 용량을 극대화했습니다. 삼성이 속도를 강조한다면 저희는 용량과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죠. 두 회사 모두 나름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엔비디아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였어요. 전시장을 둘러보다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의 이사님이었어요. 이사님, 이렇게 또 뵙네요. 아, 브라이언 팀장님. HBM사 보러 오셨군요. 네, 정말 인상적이네요. 지금 업계 전체가 이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엔비디아가 샘플 테스트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곧 최종 결정이 나올 겁니다. 언제쯤이요? 한 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내년 HBM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 달, 그 짧은 시간 안에 시장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였어요. 전시장을 나서며 마이클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아요? 글쎄요. 둘 다 강점이 있으니까. 삼성은 속도, 하이닉스는 용량. 엔비디아가 뭘 더 중요하게 볼지에 달렸죠. 우리는요? 우리는 이기는 쪽과 계약하면 돼요. 마이클이 씩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삼성이 이기길 바라고 있었어요. 평택에서 본 원시디램 라인, 그 기술력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제이슨에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평택의 삼성 40라인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원시디램 기반의 HBM사가 곧 양산 시작됩니다. 엔비디아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입니다. 보고서를 보낸 직후 전화가 왔어요. 브라이언, 잘했어. 2주 안에 실마리를 찾다니.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죠? 네. 엔비디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 일단 본사에는 긍정적으로 보고하겠어.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어딘가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우며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기술이 곧 세계를 바꿀 거였습니다.
챕터 7 일본도 선택한 길.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한국산 메모리 확보에 나섰다는 뉴스였어요. 마이클이 노트북을 들고 제 방으로 왔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일본 언론 기사가 떠 있었어요.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었습니다. 한국 메모리 반도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아 도요타와 소니도 공급선 다변화 나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도요타가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할 메모리를 한국에서 조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6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접촉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본도 결국 한국을 선택한 거네요.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을 거야. 제가 답했어요. 지금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어. 삼성과 하이닉스를 빼고는 대안이 없어. 그날 오후 SK하이닉스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팅 제안이었어요. 삼성과만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했는지 하이닉스도 적극적으로 구애를 시작한 거였죠. 다음 날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도착해보니 평택 못지않게 거대한 단지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팅을 주도한 부장님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현재 HBM 새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합니다.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사이기도 하고요. 자료를 넘기며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HBM사에서도 저희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적층 기술과 수요 관리에서 경쟁사를 앞서고 있거든요. 삼성과는 다른 논리였습니다. 삼성이 속도와 효율을 강조했다면 하이닉스는 경험과 점유율을 내세우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도 저희를 선택했습니다. 부장님이 덧붙였습니다. 도요타의 경우 이미 저희와 3년 계약을 체결했어요. 소니와도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일본까지 모두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삼성도 좋고 하이닉스도 좋았습니다. 둘 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아니었어요. 엔비디아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만약 엔비디아가 하이닉스를 선택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우리도 하이닉스랑 계약하는 거지. HBM사는 엔비디아 칩에 최적화될 테니까. 반대로 삼성을 선택하면 당연히 삼성이죠. 결국 모든 건 엔비디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각국 언론을 검색해봤어요. 미국, 중국, 일본 모두가 한국 반도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AI 시대의 승자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중국 환구시보 기술 굴기에도 한국 의존 불가피, 일본 니케이 반도체 자립 외쳤지만 결국 한국이 해답. 아이러니했습니다.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던 나라들이 지금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평택과 이천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이 곧 힘이라는 걸. 돈으로 공장을 지을 수는 있지만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8 엔비디아의 선택.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삼성과 하이닉스를 오가며 수없이 많은 미팅을 했어요. 기술 설명을 듣고 공장을 둘러보고 계약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엔비디아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이슨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브라이언, 엔비디아가 움직였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샘플 테스트 결과가 나왔대. 오늘 오후에 발표가 있을 거야. 결과는요? 아직 몰라.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자마자 마이클에게 연락했습니다. 엔비디아 발표 준비해. 오늘 오후야. 몇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후 3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엔비디아 공식 홈페이지와 언론사 사이트를 동시에 띄워놨습니다. 3시 30분. 화면에 공지가 떴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 상세 사양 공개. 클릭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가 로딩되는 몇 초가 연겁처럼 길게 느껴졌죠. 그리고
HBM사 공급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듀얼 소싱 체제, 듀얼 소싱. 두 회사 모두 선택한 거였습니다. 듀얼이라니. 중얼거림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곧 이해가 갔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 회사에만 의존하는 게 위험했을 거예요.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두 회사 모두와 계약한 거였죠.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삼성전자의 원시디램 기반 HBM사는 속도와 전력 효율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SK하이닉스의 적층 기술은 용량과 안정성 면에서 강점을 나타냈다. 결국 둘 다 인정받은 겁니다.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듀얼 소싱이야. 둘 다 선택됐어. 그럼 우리는 둘 다랑 계약하는 거지. 디스크 분산도 되고 완벽하네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삼성전자 이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식 들으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긴장했어요. 하지만 원시디램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거죠? 네. 다음 달부터 평택 40라인이 풀가동됩니다. 귀사에서 주문하신 물량도 우선 배정해드릴 수 있어요. 다음날 SK하이닉스로부터도 비슷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 준비하시죠. 저희 HBM사도 곧 양산 들어갑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 아니 이제는 3주가 지났지만 결국 해냈어요. 미국에서 찾지 못한 답을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과 함께 서울 시내의 작은 한 식당에 들렀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님. 너도 수고했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마이클이 물었어요. 뭐가? 우리가 처음엔 텍사스를 알아봤잖아요. 55조 원짜리 공장. 근데 정작 답은 평택에 있었다는 거. 돈이 아니라 기술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미국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실제 기술력은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와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거였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삼성하이닉스, 엔비디아, HBM사 공급사 선정,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 메모리 가격 7년 만에 최고치, AI 특수로 공급 부족 지속, 평택 2000, 세계 AI의 심장으로 떠올라. 모든 기사가 한국의 승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 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더 멀리 평택과 이천. 저 아래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이 만든 작은 칩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3주 전 새벽 4시에 받았던 그 전화. 그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답은 한국에 있다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시차 적응도 되기 전에 곧바로 본사로 향했어요. 제이슨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놨거든요.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3주 전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회의실, 똑같은 사람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침통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웅이 돌아왔군. 제이슨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브라이언, 정말 대단했어. 2주 안에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냈잖아. 팀 전체의 노력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계약서는 언제 작성되나? 재무 담당 임원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와 3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3년이면 우리 AI 서비스 확장 계획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겠어. 네.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책정됐습니다. 물론 6개월 전보다는 훨씬 비쌌지만 지금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최선의 조건이었어요. 그나저나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더군. 제이슨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시장 분석 자료가 떠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어. 2018년 슈퍼사이클 이후 처음이야. 자료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DDR4 8기가 가격이 $7를 돌파했고 HBM 가격은 일반 디램의 5배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호황이 최소 10년은 지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AI가 불러온 변화야.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챗GPT 사용자가 월 2억 명을 돌파했고 제미나이도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 메타의 라마도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고 모든 빅테크가 AI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니 메모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맞는 말이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 처리였고 그 중심에 메모리 반도체가 있었어요. 아무리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어도 메모리가 없으면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이슨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번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이 결정됐어. 다음 달부터 하드웨어 구매 총괄이사야.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한 거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뻔했어. 회의가 끝나고 제 팀으로 돌아왔을 때 마이크를 비롯한 팀원들이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놨어요. 팀장님, 아니, 이젠 이사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제시카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브라이언이라고 불러. 케이크를 자르며 지난 3주를 돌이켜봤어요. 새벽 4시에 긴급 전화로 시작된 혼란, 실리콘밸리의 패닉, 중국의 등장, 텍사스의 실망, 그리고 평택에서 찾은 답. 모든 게 영화 같았습니다. 다음 날 업계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기사를 쏟아냈어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7년 만에 슈퍼사이클 진입, 삼성하이닉스,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 부상, 글로벌 빅테크, 한국 반도체 없이는 AI 확장 불가. 모든 기사가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AI 시대의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았다는 것. 특히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눈에 띄었어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 향후 10년간 연평균 15% 성장 전망. AI 혁명의 최대 수혜자, 15%.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점심시간 마이클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 들렀어요. 이사님, 한국에서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태도였던 것 같아. 삼성 평택 공장에서 본 엔지니어들 기억나?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눈빛만은 살아있더라고. 맞아요. 저도 그게 느껴졌어요. 돈으로 공장을 지을 수는 있지만 그런 열정과 기술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거야. 그날 오후 삼성전자 이사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계약서 최종본이었어요. 3년간 총 50억 달러 규모. 한국 돈으로 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서명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3주 전만 해도 이 계약은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아다닌 결과였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틀었어요. 메모리 반도체 대란, 한국 기업들이 해결사로 나서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모두 한국 의존. 앵커의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의 기술 주권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한국만은 양측 모두에게 필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문득 평택의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도 지금 비슷한 노을이 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겠죠. 그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아니 전 세계가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받은 첫 번째 물량이 도착했어요. HBM사가 탑재된 최신 메모리 모듈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는 날 저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작은 칩 하나하나가 서버에 장착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부품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은 경이로웠습니다. 가동 시작합니다. 엔지니어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서버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의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 전력 소비량, 온도, 모든 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성능이 이전보다 60% 향상됐습니다. 엔지니어가 보고했습니다. 전력 효율도 40% 개선됐고요. HBM사의 위력이 대단하네요. 그 순간 평택에서 봤던 생산 라인이 떠올랐습니다.
로봇팔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웨이퍼를 이송하던 모습.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정을 점검하던 장면. 그리고 11나노미터 회로 위에 새겨진 무수한 트랜지스터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서버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나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 위에는 6개월 전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받은 웨이퍼 샘플이었죠. 실제 제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의미가 컸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나 규모가 아니라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국이 55조 원을 쏟아부어도 당장 만들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쳐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죠.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해도 결국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끊임없는 연구 개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쌓여 만들어진 거였죠. 한국은 그 과정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80년대 일본을 따라잡고 90년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2000년대 들어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AI 시대에도 여전히 최정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47분에 그 전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이슨의 다급한 목소리. 지금 당장 본사로 나올 수 있어? 그때는 몰랐어요. 그 전화가 저를 어디로 이끌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전화는 제게 중요한 교훈을 준 여정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위기는 기회였고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텍사스가 아니라 평택에,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던 거죠. 마이클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다음 분기 주문 계획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이번에는 삼성과 하이닉스에 더 많은 물량을 주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승인, 서명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메모리 한 개 구하기 힘들어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한국에 또 갈 계획 있으세요?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내년 초에 평택 신규 라인 준공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때 가봐야겠어.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브릿지가 보였어요. 석양을 받아 빛나는 다리 위로 차들이 쉼 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태평양 너머 한국에서도 누군가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을 거예요. 더 나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 더 빠른 칩을 설계하기 위해.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AI가 이끄는 미래도 결국 그들의 손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2분기 계약 체결 완료. 본문은 간단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2분기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3년간 안정적인 공급망이 확보됐습니다.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가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전송 완료 메시지가 떴어요. 책상 위의 웨이퍼 샘플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실리콘 조각 위에 새겨진 무수한 회로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만큼 미세한 그 세계에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4시 47분의 전화로 시작된 여정 끝에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미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미래는 기술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은 지금 평택과 이천에 있다는 것.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저 멀리 태평양 너머 한국에서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새로운 칩들이 생산되고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즐겨찾기에 저장해둔 평택 공장 사진을 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들, 깨끗한 클린룸, 정교한 생산 라인.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진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새벽 4시에 전화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평택에서, 이천에서,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든 기술로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단지
그 위대한 여정의 한 장면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구매 담당자가 평택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55조 원짜리 텍사스 공장도 만들지 못한 것을 우리나라가 해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미국과 중국이 앞다퉈 찾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 평택과 이천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기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작은 칩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듯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